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효율적인 학습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수능 문제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낼 때 어떤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 평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각 요소별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수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크게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개념 학습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기출 분석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 형성 단계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시간만 많이 투자만 하고 그 효과는 거의 미비한데요.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 1단계인 개념 학습 단계는 상당히 시간을 적게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두 번째 단계인 기출 분석과 세 번째 단계인 구조 형성 단계의 중간 정도의 단계로 2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문제풀이가 효과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풀면 문제를 푸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처럼 우리도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문제풀이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만 성적과 실력은 전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정말 나는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 문제풀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단계,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적은 시간으로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개념 학습 단계에서는요, 무엇을 공부를 하는 거냐면,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수능 문제는 보면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형식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구조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1단계는 내용, 2단계는 형식, 3단계는 구조, 이러한 절차를 걸치면 학생들이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념 학습 단계인 이 내용 단계를 보시자면 저희 갈릴리 취지학습법에서는 이 내용을 배우는 단계를 사랑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학생들, 즉 머리에 아직 개념을 탑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꾸준한 반복으로 그 내용을 머리에다 집어넣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사랑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반 단계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9등급부터 4등급의 학생들을 3등급으로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은 크게 수능 등급이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9등급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라고 하면 총 그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 안에 드는 학생들을 3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가 안 되는 학생들을
23% 안에 들게끔 하는 게 이 사랑반 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학생들이 내가 3등급의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른 거 문제를 풀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하는 기출 분석을 미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개념만, 내용만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이걸 우리 집 짓기에 비유를 하자면 1층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2층, 3층 막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시험,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나 빨리 지금 2층, 3층 올려야 되는데 라고 급급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2층, 3층 쌓다가 1층이 부실한 1층이 무너지면 위에 2층, 3층도 동시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1층부터 올려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려면 처음서부터 착실하게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이 개념 학습을 내 거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반에서는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단계를 거치냐면요, 이 학습이 일단 용어, 그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익히려면 각 개념은 각 용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용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전을 딱 펼쳤을 때 이 단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야지만 이 단어와 다른 단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어가 이런 의미야 라고 하고, 또 혹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조건 암기,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조건 암기 하고 용어 학습에서만 끝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용어는 개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여러 번 보다 보면, 다른 용어와 함께 가볍게 여러 번 보다 보면 저절로 그 용어들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과서가 모든 과목들이 그 용어들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계속 익혀나가면 이 사랑반 내용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 그래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상위 개념이야, 뭐가 하위 개념이야 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단어 중에 요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단어가 상위 개념이네 라고 두 단어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생물이라는 단어와 식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생물이 식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 더 상위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생물은 상위 개념, 생물은 상위 개념, 식물은 하위 개념, 식물은 하위 개념 하면서 암기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상위 개념이 되고 식물 밑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하위 개념으로 또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는 그 한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다른 단어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한 용어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용어들을 모아놓고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 상하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서는요, 인과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일이 뒤에 일에 영향을 줘서
이게 하나의 결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해서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선후관계. 인과관계도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선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지 모든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아이들이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인과관계는 수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관계. 유의관계는 두 단어들이 의미의 유사성이 있을 때 우리 유의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비슷한 아이들을 하나의 단원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 소단원 안에는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용어들이 같이 모여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왜 이 중단원에는 이러한 소단원들이 모여져 있지?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중단원들은 왜 이 대단원 안에 모여 있지? 그리고 또 이 대단원들은 이 과목 안에 왜 모여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하관계와 함께 그 다음에 유의관계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이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물어볼 때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단원명과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있는 부분들, 그게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하나 뜻만 밝힌다라고 하면 그냥 그게 용어 공부에서 끝나는 거지 개념 공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개념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용어 위주로만 가르치는데 용어에서 끝날 게 아니라 항상 개념으로 다른 용어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로 상반관계. 유의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반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이제 비교대조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비교를 하고 나서 대조를 하는데 수능에서는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대조가 수능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단어, 두 용어가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용어와 개념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 갈릴리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합니다.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끔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야,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야지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수업에 충실히 임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했으면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강을 듣고 옵니다. 인강을 듣고 오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단원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시간에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인강은 크게 1.4배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반복할 때마다 1.4를 더 곱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1.4배속, 그 다음에 2배속, 그 다음에 2.8배속, 4배속, 5.6배속, 8배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배속을 올립니다. 선생님 이 단계가 너무 커요. 이 텀이 너무 커서 저는 다음 반복할 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은 처음에는 1.4배속에서 하되 똑같이 동일하게 하되 2배속으로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중간에 1.7배속, 그러니까 1.4배속과 2배속 사이에 1.7배속을 넣어서 보면은 좀 수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주어진 시간에 1.4에서 2배속으로 바로 넘어가는 학생보다 주어진 시간에 반복하는 횟수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복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최소 3번에서 최대 10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장은 5번은 보고
수업에 임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강을 가지고 반복을 해옵니다. 인강이 좋은 이유는 반복하기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반복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막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장황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주로 핵심들만, 대강사들이 핵심들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핵심 위주로 연결해서 강의를 듣고 오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적은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인강을 한꺼번에 아이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큰 화면 보고 인강을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이들마다 배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과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원하는 시간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강을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했으면 각각 인강을 열심히 보고 와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딱 모여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은 크게 90분으로 한 교시가 9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분 중에 앞에 이제 30분을 학생들 토론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뒤에 60분을 발표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은 아이들이 강의 듣고 온 것 중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라고 진짜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도 토론학습 하니까 여기 이제 토론 수업이라고 이제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서머리를 보고 서머리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제대로 전체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조별로 모의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학생씩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이걸 시킬 것 같으니까 별표 많은 부분을 시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자. 이거는 내가 강의를 잘 듣고 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발표를 해볼게 라고 하면서 주어진 30분 안에 아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의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0분 시간이 끝나면 나머지 이제 60분 시간 동안 선생님이 관리교사가 직접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조별로 한 조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별 인강, 그 다음에 조별 토론, 그 다음에 전체 발표로 수업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이렇게 끝났으면 조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전체 중요한 내용들을 한 학생이 다 알고 있나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막 길게 늘리지 않는 한 한 학생 다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운 좋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 또 혹은 같이 토론을 했는데 정말 저 토론하는 우리 조 학생이 너무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줘서 그거 반짝 듣고 나가서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혹은 자기가 열심히 이제 들은 부분만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그 부분만 잘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를 다 잘 알고 있나, 전체 모든 내용보다는 그 전체 중에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별표 2개나 3개짜리를 잘 알고 있나를 주관평가를 통해서 봅니다. 또 이렇게 그 부분만 또 잘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어떤 학생들은 나머지는 내가 다 잘 발표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정말 이거는 선생님 나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 이거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데 때마침 그게 걸려가지고 발표 시간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들어오는, 억울하게 망신을 당하고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학생들을 또 위해서 주관평가를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평가는 아이들이 이제 목표 점수를 정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별표가 많은 것들 위주로 이제 서머리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그거를 아이들이
발표하듯이 발표는 말로 했으면 중간평가는 글로 서술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말로 해보고 남이 말하는 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글로 써보고 해서 그 개념들을 입력과 함께 출력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평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몇 점이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으면 재시험을 보게끔 해서 충분히 그 학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마지막 주를 재시험 주로 잡아서 총 한 학기 5주 동안 3번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의 재시험이 있게끔 학기를 구성해서 나가는 게 사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반에서는 수업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재는 어떠한 교재를 사용하냐면요. 일단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발표 가능한 요약본을 만들어서 줍니다. 우리 발표 서머리라고 하는데요. 이 서머리가 애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달달달 외워라 이게 수능에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학력고사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외워서 풀리는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약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생님이 막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많은 개념들을 자기가 외우기 좋게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재료로 발표 서머리, 요약본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 내용은 인강을 EBS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EBS로 인강을 지정해주는 이유가 강의가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길고요. 대부분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 학습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강의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의 목적과 일치하지가 않으면 그 강의는 별로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목적과 일치하는 그런 강의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EBS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무료 강의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내용으로 가면 수능이라고 단어가 붙어있는 그런 강의들은 대부분 이제 다 수능에 맞춰져 있어서 개념 학습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강의들 빼고 수능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수능자와 개념자가 들어가는 그런 강의들을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이 사랑반 내용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관련 강의는 유료 강의도 있고 무료 강의도 있는데 무료 강의의 대표는 아까도 했던 EBS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EBS가 있지만 이제 수능 내용도 EBS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EBS 강의를 들으면 무료로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강의를 듣고 반복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료 강의를 들으면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속을 계속 올려서 2배속 이상 들을 수가 있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복이 필요한 중위권 학생이구나 그러면 무료 강의를 듣는 것이 좋겠고요. 나는 하위권이라서 흥미 위주의 강의를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유료 강의. 그럼 나는 상위권 학생이라서 이런 내용에 관련된 거는 다 아는데 수능 문제의 형식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이 필요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또 유료 강의 중에 상위권들의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발표 서머리를 가지고 발표 서머리는 유료 강의나 무료 강의에 상관없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표 서머리를 집대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표 서머리 가지고 인강을 들으면서 이 발표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총 이 내용 학습을 하는 이 기간은요, 우리 학교에서는 내용 학습만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 앞에서 이제 떠들어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시기인데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과정이 12년간 동안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기간을 얼마를 잡았냐면요, 1일에 4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그 이상 공부를 합니다. 그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기간이 걸리냐면, 전체 1년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어떠한 수치로 나오냐면, 초등학교 내용은요, 말이 6년이지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3개월이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을 때 3개월 동안 충분히 초등학교 내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내용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내용 4기년치가 3년으로 끝난다, 3개월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년의 내용은요,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6개월이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3개월, 중학교 6개월, 그리고 아까 전체가 1년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수능 내용은 9개월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일부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인데, 대부분 수능은 학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선택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과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필수 과목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웠던 거를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9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면서 3개월 안에 그 개념을 한번 돌리는 거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12시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루에 4시간으로 하게 되면 3배가 늘기 때문에, 기간이 3배가 늘기 때문에 3개월에서 3배인 9개월에 개념이 한번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년 6개월 말이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압축을 한 건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를 그냥 다녔다고 좋은 대학을 12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보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생길 뿐입니다. 단지 12년 동안은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반복했느냐인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한 번 들어서 그냥 끝난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 아이들이 인강으로 권장 5번을 반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반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의 습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1년 6개월 동안 전체를 돌리는 거 안에서도 반복을 하지만, 이 1년 6개월 과정을 부분적으로 반복을 해서 뭐 초등이랑 중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반복을 할 필요가 없고요. 수능 내용 이 9개월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거를 만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들을 자기 거를 만들면 충분히 이 개념 학습만 가지고 3등급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도 3등급까지 갑니다.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어떻게 문제를 안 풀었는데 아이들이 3등급이 쉬운 것도 아니고 3등급에 준하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항상 문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더 반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지, 그 문제 풀이로 막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반복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냥 저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내가 더 할지 말지,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데 운동을 더 할지 말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저울에 올라가 보면 자기가 만족하는 감량이 됐으면, 몸무게가 감량이 됐으면 더 운동을 안 해도 되겠고요.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네 라고 하면 더 운동을 하면 되는 그러한 기준이지, 저울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몸무게가 막 쭉쭉쭉쭉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개념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풀면 문제 때문에 자기 실력이 향상됐는지를 압니다. 개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일 뿐인데, 문제를 풀어서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상당히 소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최대한 나중에 내가 개념이 충분하다라고 느낄 때 뒤에 가서 해도 되고요. 그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내가 수능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학력고사나 학교 내신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겪어봐서 이러한 유형들, 또 구석구석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고득점에 오르기가 쉬운데, 수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로는 어느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러한 내용 단계에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 자기가 말로 설명을 해서 설명이 안 되면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저거 한번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내용만 잘 해도 3등급은 충분합니다. 3등급이라고 하면은 23% 학생까지가 3등급이라고 했는데요. 즉, 전체 아이들 100명 중에 23%이기 때문에 한 4명, 5명 중에 내가 1등이 되면 됩니다. 그게 결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시면 3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우리가 딱 보면 절반이 엎드려져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50%는 내가 잠만 안 잔다 그러면 50%는 일단 제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잠만 안 자면 일단 50% 안에 드는구나가 되고요. 그럼 50% 안에 들면 60%까지가 5등급이기 때문에 5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0%, 남아있는 50%에서 또 절반은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짓을 합니다. 친구랑 떠든다거나 아니면 낙서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절반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즉 25% 정도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요 3등급에 준하는 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다른 짓을 안 하며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일단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볼 때 강의를 틀어놓고 잠만 안 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틀어놓고 딴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3등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기출 분석 단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내용을 확실히 이제 숙지를 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매번 그냥 헷갈리다가 말고 운 좋을 때는 맞추고 운이 나쁠 때는 틀리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끔 되는데, 그래서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자기 성적을 유지를 하려면 기출을 분석해서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출 분석이 잘 되면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3등급까지 갔으면 기출 분석 가지고는 1등급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출 분석 단계가 2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우리 갈릴리에서는 소망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학습하는 그 단계를 우리 사랑반 단계라고 했다면, 이 문제의 형식을 알아보는 이 단계를, 기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형식을 알아보는 이 단계를 소망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좀 소망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망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개념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뭔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1등급이 꼭 만점은 아닙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1등급이 만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능은 만점이 안 나오게끔 문제를 냅니다. 즉 대놓고 틀려라라는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틀리라는 문제는 그냥 틀려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이제 다 맞춰서 1등급을 만드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 3등급이 23%까지였다면 1등급은 4%까지입니다. 중간에 2등급은 11%까지인데, 우리가 3등급에서 1등급을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9등급에서 3등급 가는 게 쉬울까요? 네, 9등급에서 3등급 가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금방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의 시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을 한데, 이 3등급에서 1등급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표현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일단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능력을 소망반에 와가지고 새로 너희들이 표현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미리 그 표현하는 능력을 사랑반 그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그냥 수업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인강을 통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와서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는 스스로 뱉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발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형식 문제를 접할 때, 내가 발표를 많이 해본 학생들은 새로운 형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읽어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발표할 때마다 똑같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똑같은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할 때 우리 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용어들을 새롭게 결합을 하고 항상 말할 때마다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재배치하고 재배열하고, 또 문장들을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엄청난 정보가 교류가 막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는 건데요.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 그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3등급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등급과 2등급이 되기 위한 그러한 문제들을 못 풀면 이 시대에 맞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반 단계에서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발표를 통해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학생,
되는 것이고요. 또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미리 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반에서는 미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반에서 표현을 통해서 문제를 앞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이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는 데에는 사랑반에서 충분히 그런 훈련이 돼야지만 이게 쉽기 때문에 사랑반을 최대한 짧게 마치고 그냥 소망반으로 올라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사랑반에서 실력을 갖추면 소망반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금방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반 과정을 내 몸에 녹여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은 4%까지인데요. 우리가 3등급은 아까 뭐 4명이라든지 5명 중에 1등이라면 4%라고 하면 100명 중에 4명, 즉 25명 중에 1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9등급에서 3등급 되기에는 쉽습니다. 근데 3등급에서 1등급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형식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시를 쓰는 방법 그거는 충분히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시를 쓸 때 다른 거는 모르겠고 비유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어떤 게 비유인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유사성이 있는 다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원관념의 보조관념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 범주가 다른 보조관념을 어떤 거를 끌어갖고 와야 되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능력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표현한 양에 비례해서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아이들이 표현 없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 그 능력은 가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 가지수로 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으로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어떠한 놀이를 통해서 그 표현을 계속 해 나갈 때 그러한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할 때 9등급에서 3등급 되는 것보다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3등급에서 1등급 되기가 어려워서 공부를 중간에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다 큰 년에 고2, 고3 돼서 수능을 준비할 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미리 됐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가 놀이가 돼서 공부를 계속 표현 위주로 해와야지만 이게 이 소망반 단계에서 이 단계가 되게 쉬워지는데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듯이 사랑반 단계에서 그냥 내용만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면 그건 학력고사 준비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고 사랑반 단계에서 이 내용을 집어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표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돼 있는 학생은 짧은 기간에 이 소망반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반 단계가 최소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이 1년 6개월 중에 수능 내용을 더 반복해서 9개월씩 여러 번 붙여서 간다고 하면 소망반은 굳이 6개월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붙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앞에 아이들이 표현하는 능력이 충분하면 짧은 6개월 안으로도 충분히 얘네들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망반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분량이 되게 적어서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학습을 하게 되냐면 소망반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서 기출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분석은 이제 요소별로 쪼갠다라고 해서 분석이고요. 분석은 앞에서도 우리 문제를 살짝 요소별로 쪼갠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각 문제별로, 각 과목별로 문제에 이러한 특성들이 있구나.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들을 나누어 볼 수도 있구나. 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밑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까 사랑반에서 얘기했던 용어들 간의 관계, 즉 개념을 더 확장해서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까지로 개념을, 또 인강에서는 이 정도까지로 얘네들의 관계를 설정을 해줬지만 기출 문제를 보니까 수능에서는 더 많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문제를 분석하면 맨 마지막에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 선택지가 모든 그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지를 비교, 대조해 가면서 선택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어떠한 논리적으로 얘네가 뽑아져 나오는지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또 어떠한 게 있냐면 소망반 단계에서는 수능이 시험 시간을 상당히 적게 줍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안에 충분히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개념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수능장 가가지고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다 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남겨서 검토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이거 실수했네. 나는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냥 실수나 틀린 거나 다 동일하게 쳐줍니다. 나는 아깝게 실수했다라고 하지만 수능에서는 절대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채점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맞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거는 짝대기. 그 다음에 짝대기 쳐놓고 봤더니 이거 내가 참 아깝네. 좀 잘 봤으면 하면서 실수한 것은 그 짝대기가 세모가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실수했다고 점수를 반을 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실수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잡아서 아예 모르는 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는 그냥 틀리면 되고요. 나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틀리니까 그냥 틀리면 되고요. 맞추라고 준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내가 아는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꼭 맞출 수 있게끔 하려면 시간을 지배를 해야지, 시간에 막 쫓기다 보면 그런 실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결코 시간에 쫓겨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안에 충분히 다 풀고 시간을 남겨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풀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실수가 없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과 그 다음에 시간 훈련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수업 진행 방법은 사랑반 수업 진행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입력하고 출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말로 또 글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강을 신청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강을 듣는 게 아니라 기출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각각 개인별로 갖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별 토론, 그 다음에 전체 발표, 주간 평가, 그 다음에 재시험, 이 단계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는 개별 인강 대신, 그 다음에 아예 개별 인강 대신 기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쓰이는 교재는 기출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은 수능 3개년 기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능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 없이 3년 동안 나왔던 수능 문제만 분석을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경향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과거에 옛날 수능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봤자 괜히 그러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는데 시간만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회에 20문제로서 3개년이기 때문에 3회에서 총 60문제면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훈련을 할 때는 아이들이 기출 분석을 한 수능 문제 가지고 아이들이 시간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이 분석을 해서 정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수능 문제로 하지 않고요. 수능 문제와 가장 비슷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훈련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가지고 하지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과 9월 다음으로 좋긴 하지만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시험 범위가 제한적인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 범위를 가지고 있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지고 시간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6개월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형성 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개념 학습 단계와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단계가 됐으면 이 둘을 이제 합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용과 알맹이 내용과 그 다음에 껍데기 형식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둘이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 이 둘은 현실상으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나눠서 얘네들을 각 사랑반과 소망반에서 접근했을 뿐이지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단계가 마지막 이 구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 단계는 갈릴리에서는 믿음반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랑이 필요한 학생들 사랑반, 그 다음에 소망이 만점에 대한 소망이 보이는 애들 소망반, 얘는 만점으로서 믿을만해, 얘는 충분히 문제를 풀면 만점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믿을만한 학생들을 믿음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만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반인데요. 앞에 9등급을 3등급 만들어주고 3등급을 1등급 만드는 것보다 1등급을 만점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문항수로는 만점과 1등급은 거의 한 문제 정도, 많아야 두 문제 정도 차로 만점과 1등급이 나뉘는데요. 이 한 문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틀리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제 1등급 정도에서 만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의 완벽함에까지 가겠다 라고 하면 이 믿음반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면 믿음반에서는 분류에 관련된 학습을 합니다. 분류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출 분석 단계에서
이 구조 형성 단계로 넘어올 때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해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내가 개념이 충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빈 곳이 있을까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개념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내가 어디 개념에서 빵꾸가 나는 곳이 없는지 문제를 이제 풀게끔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틀리는 부분, 그런 빵꾸 나는 부분들을 내용적인 측면, 내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틀리는구나. 또 혹은 내용은 아는데 내가 이 형식이 너무 낯설어서 형식을 몰라서 틀리는구나. 이러한 낯선 형식들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틀리고 있는 내용들을 묻고요. 주로 틀리고 있는 형식들을 묶으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보기 위해서 이 마지막 구조 단계에서 이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믿음받아서 이제 마지막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를 만들고요. 주로 틀리는 것들이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틀리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기출 분석한 것들을 내가 굳이 이제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형식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은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들은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내용과 형식을 내가 몸에 익힘으로써 수능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낯설어 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시간 안에 푸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전체를 파악하면서 즐길 수 있게끔 시험 시간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서는 오답 노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조 서머리, 우리가 앞에 사랑반에서는 발표 서머리를 얘기했었는데요. 발표 서머리는 발표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서의 단원명으로 짤막하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위주로 짧게 단어로 얘네들 요약한 게 발표 서머리라면, 구조 서머리는 그 단어들 중에 중요하다고 체크하는 것들만 뽑아서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2차원 평면에다가 화살표로 서로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구조 서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마인드맵이랑 좀 비슷한데요. 마인드맵은 개념 중에 상하 관계 위주로만 나타나 있다면 이 구조 서머리는 얘네들이 인과관계, 유의관계, 상반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표현돼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 서머리를 선생님이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도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스스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조 서머리를 만드는 그런 수업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출제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거를 이제 학생들이 얻었다라고 할 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만들기를 하면 오류를 상당히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문제를 내면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 만든 학생이 정답이 몇 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문제를 푼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신청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이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번도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의를
계속 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학생들이 자기가 1번을 정답으로 정했으면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들을 자기가 넣다 보면 나중에 수능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한 장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장치를 따라서 이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학습 이 방법은 사랑반과 소망반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게 갑니다. 수강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별토론 전체 발표를 하기 전에 각각 구조 서머리를 보고 이 구조, 내가 선택한 과목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필수 과목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자기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조별 토론 때 서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발표 때 나와서 이제 전체 학생들을 놓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간평가도 역시 똑같이 봅니다. 대신 주간평가가 서술형이 아니라 앞에 이제 사랑반에서는 개념을 서술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백지에다가 이 구조 서머리를 자기가 머리에서 그려서 그대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시험도 그 구조 서머리 백지에다 옮긴 거에 안 보고 옮긴 거에서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메꿔 넣는 게 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구조 서머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조 서머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평가원 기출 3개년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망반을 거쳐야지만 사랑반은 올 수가 있지, 그냥 믿음반은 올 수가 있지, 그냥 믿음반을 하고 싶다고 믿음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항상 아래 단계를 거쳐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랑반이 잘 돼야 1층이 잘 만들어져야 2층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있고, 2층이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야 3층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반에서 기출 분석이 충분히 잘 되어 있어야 믿음반에서 그 기출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3개년치, 수능 3개년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중요한 분석, 분류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여기 분류하는 이 전체 내용에다가 얘네들을 같이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계속 등장하는 녀석들이 3개년치 수능 분석한 거에 공통점을 뽑아내면 그게 올해 수능에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 나왔는데 6월과 9월에서 나왔네 라고 하는 것들이 즉 기출 3개년 수능 기출 분석과 그 다음에 6월, 9월 분석의 차이점이 이번 수능에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등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가 올해 아이들에게 그냥 평가원에서 너희들 수능 그냥 보려면 힘들지, 우리가 모의고사로 너희들한테 서비스로 2회 제공해 줄 게가 아니라 수능에서는 매년 아이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 격차를 충분히 버려놓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각 대학에서 원하는 아이들을 데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사전 작업을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의 난이도는 6월과 9월 가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6월과 9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와, 즉 6월과 9월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의 공통점, 그 다음에 6월, 9월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이 둘의 또 차이점을 뽑아내면 그 해 수능이 아직 안 나와도
그 수능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분석을 해야 수능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그 해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가 교재에 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반은 기간이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